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강을 맡은 공인노무사 이지은입니다. 오늘 올해 제일 춥다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불러서 죄송해요. 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좀 하고 그러면 괜히 또 좀 뿌듯하고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지만 늦게 일어나는 새도 피곤하니까 다 같이 피곤하니까 우린 조금만 일찍 공부하고요. 오늘 이 특강은 일단은 연기를 안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다 안 해요. 전부 다 하진 않아요.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위 A급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뭐 좀 간략하게 볼 부분은 간략하게 지나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지금 시즌에 A급이다 이걸 나누자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셨거나 아니면 계획은 많았지만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를 못 본 분, 일기 때 갑자기 노동법을 다시 봤을 때 못 따라갈까봐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해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요거를 하는 게 이번 특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특강의 가장 목표는 오늘 자료 보시면 앞에 제가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이 순서만 다 기억하셔도 저는 이번 특강에서 하실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들 목차 외워라 하잖아요. 근데 목차 보면 어느 책이든지 간에 아무리 세세하게 목차가 나와 있어도 10페이지 혹은 20페이지 내외예요. 마음먹고 외우면 외우는데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거 답안지 쓸 거 아니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나오더라.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일기로 넘어가셔도 일기 때 공부할 때 훨씬 정리 잘 되실 거고요. 이것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예습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 이 공부하실 때 뭐 연기부터 3기까지 쭉 커리큘럼이 있지만 그거를 다 듣고 말고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예습, 수업, 복습 전부 다 못해요. 그 연기부터 3기까지. 특히나 이제 1기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예습, 수업, 복습 다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예습 날리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모르니까 그 전에 뭘 공부할지 정도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 정말 여러분한테 숙제하면 정말 좋으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요 특강 자료는 제가 일기 때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전략노동법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고 그 외에 본인 교재를 지참하셔도 괜찮다라고 한 거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일기를 하실 거니까 일기부터 뭐 수업을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 교재에 맞춰서 복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는 거고요. 뭐 일기 때 저랑 같이 수업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략노동법을 사시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어서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이 교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고 일부만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 믿고 뭐 이것만 가지고 하신다거나 일기를 계속 진행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교재 선정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전은 꼭 가져오시기 바래요. 목차가 책마다 있지만 제일 좋은 목차는 법전이에요. 그렇죠? 법전이고 법전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컨닝 페이퍼이기 때문에 법전 제일 가까이 두시고 익숙하게 계속 보시면서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거 공부할 때는 이 조문을 봐야 되고 이런 순서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전은 항상 잘 지참을 해주시고요. 일단 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딱 봐도 다 안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제가 이번 수업에서 좀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노동법 총론, 기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근로계약이 나와요. 그렇죠? 근로계약을 해야 근로가 시작될 거니까 근로계약 하고요. 근로계약 말고 우리를 규율하는 것도 하나가 취업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율 근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어떤 것이 근로관계를 규율할 것인지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임금, 제일 중요한 거 임금, 근로시간, 휴식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근로관계가 전개되면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볼게요. 해고 혹은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아야 될 게 사업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비정규 근로자, 그리고 산업재해 이런 거. 제일 하단에 있는 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죠. 그리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뭐 체계라든지 그런 완벽한 뼈대를 갖추고 있는 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로관계부터 종료까지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완벽한 체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나마라도 순서를 익히시는 방법은 근로관계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 외에 몇 가지 특별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집단적 근로관계법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그 교섭이 단체 협약으로 되고요. 이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지 못하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법전에 보시면 헌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헌법. 헌법은 우리가 크게 두 조항만 보면 되시죠? 헌법은 32조하고 33조만 보시면 돼요. 이 32조를 보시면 아마 표제가 근로의 권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로의 권리는 잘 보시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32조에는 계속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지 않고 법률에 이걸 유보한다라고 해요. 큰 원칙만 세워놓고 법률이 좀 정해보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33조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노동 3권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끝. 그쵸? 이미 헌법 자체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이든 어떠한 집단관계 근로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헌법 자체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정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률이 조금 더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집단근로관계법은 보시면 단결권에 관한 단체 교섭, 노동조합 부분,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에 관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그리고 단체 행동권에 관한 쟁의행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3권을 방해할 만한 부당노동행위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편한 거예요. 여기서는 법률에 유보하다 보니까 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비교적 복잡한 거죠. 차이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노동법은 왜 공부하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어디서부터? 근대 민법적 계약에서부터. 그렇죠? 완벽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이렇게 해주라고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법률에 유보된 부분을 보면 되고 여기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체계를 잡으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보시면 자, 그럼 이제 노동법 총론 부분 볼게요.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뭘 가지고 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근로계약이 법이고 취업규칙이 법이고 단체협약이 규율이고 뭐 판례 법원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각각의 규범들이 노동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제가 유리의 원칙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유리의 원칙이 출제 가능할 만한 25점 정도의 분량이 될 겁니다. 유리의 원칙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유리의 원칙은 근로규율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 부분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고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부분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교재 표시를 안 했는데 노동관행도 하나 적으실까요? 노동관행. 회사에 보면 그런 게 많죠.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관행 부분이에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근로의 권리, 노동 3권은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세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 완전한 A급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는 헌법 32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고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노동 3권은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부당노동행위 앞으로 나오는 뭐 단체 협약, 단체 교섭에서 쭉 계속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청론에 보시면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로자, 사용자에 해당해야 이 법들을 적용시켜 줄 거니까. 그렇죠? 요거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성, 사용자성 한번 볼게요.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책을 딱 폈어요. 처음에 총론이라고 하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 어디서부터 공부하시겠습니까? 법전부터 펴셔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입니다. 자, 보시면 정의 규정이어서 근로자라 함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이게 전부예요. 원칙적으로는. 그쵸? 원칙적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한번 볼게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까지. 이게 원칙적으로 이 개념이 전부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자료 1페이지 볼게요. 로마자 2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분설이라고 해서 2조 1항 1호를 아주 잘게 쪼개놨어요. 자, 가본 보시면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직업의 종류 불문하기 때문에 사무직, 생산직 어떤 것도 상관없고요.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이라고 하면 같은 조 5호의 개념이 나와 있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의 대가로 주는 거 말하죠. 임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 또는 임금 이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임금을 목적으로까지. 그 다음에 다번에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의 개념 그리고 사업장의 개념인데요. 요거는 계속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작게 괄호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 종속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종속관계 계속 보시면 근로는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고요. 독립적 노동이 아니라 종속적 노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대요. 학설 및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 사용되어 종속되어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즉 사용 종속관계, 종속노동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종속노동관계가 법전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판례를 쓰시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법전에 있는 조문인데 이 조문과 판례의 연결고리는 이 종속관계라는 해석 때문인 거죠. 다짜고짜 판례를 쓰는 사람보다 요거 한 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속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례 법리는 기본적인 전제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좀 나눠 봤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일 기본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꼭 쓰라고 하면 써야 될 단어, 우리가 소위 키워드라고 하죠.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 판례에서는 뭘 쓰셔야 될까요?
형식, 실질 이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웬만하면 단어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 판례 하나에 뭐 3-4개, 많아야 3-4개일 텐데 그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다른 말로, 내 말로 바꾸다 보면 의미가 흐트러지고 다른 답안에 비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만은 최대한 본인 단어 말고 나와 있는 대로 쓰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형식 그리고 실질이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거는 법전 보고 비슷하게 쓰시기만 하면 되는 문장이에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형식, 실질 이런 말은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계속 보시면 사용 종속 관계 존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동그라미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 판례는 웬만한 수험생들이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3기 때 가면, 뭐 지금 못 외우시는 건 아무 상관없고요. 3기 때 가면 웬만한 수험생들이 다 외우고 있을 거니까 남들 외우는 거는 나도 외워야 되겠죠, 그쵸? 자, 요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두 문자를 따기도 하는데 일단은 내용 이해가 먼저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소위 말하면 4대 보험이죠. 거기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12가지나 나오는데 지금 중간중간 보면 괄호가 있을 거예요. 괄호를 보시면 한 5가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내용을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를 구분하는구나. 지금 외울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2가지나 되니까 판례가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 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조건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두 가지 빠졌다고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요 판례가 기본이에요. 근로자에 관해서. 요 판례가 기본입니다. 자, 근데 판례가 보니까 2006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이 판례가 소위 리딩 판례,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다라고 이야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 보시냐면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쭉 보다가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실까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이라는 표현을 해요. 상당한 지위라는 표현을 해요. 상당한 지위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제가 식당 사장이에요. 알바를 뽑아놓고 알바야 너는 손님한테 인사를 잘해라 라고 지시한 것과 인사를 45도로 해라 중에 어떤 게 상당한 지위일까요? 전자가 상당한 지위일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지위.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주되 큰 아웃라인을 주는 지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서비스업에서는 점차 서비스업과 뭐 지식산업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가 당연해지겠죠. 점점.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보다 이 정도 해라가 더 지위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체적인 지위를 받는 사람만 근로자다라고 하면 근로자 아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판례를 보시면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대법원 판단 기준의 변화에서 그 밑줄 부분 좀 보실게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로 변경했대요. 그전에는 윗줄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제조업 기반이니까. 그죠? 8, 90년대는 보통 제조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가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점점 제조업에서 3차 산업 위주로 넘어가니까 상당한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지휘 감독이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실게요. 자, 취업 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고정적 임금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취업규칙이에요. 내가 너 적용시켜주기 싫어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나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임금을 주는지 대표적으로 그 핸드폰 같은 거 파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핸드폰이 우리 매장은 어퍼치나 매치나 무조건 우리 한 달에 100개는 팔린다. 는 가정하에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대 팔릴 때마다 10만 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놀아도 우리 매장은 입지상 100개가 팔리고 안 놀아도 100개가 팔리는 정도면 그렇죠? 그 정도면 이 사람이 개당 돈을 받든 월급으로 받든 그거는 이 근로자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탓이 아니라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4대 보험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4대 보험 가입하는 근로자들 진짜 많죠. 4대 보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용자가 가입해주는 거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부인된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더군다나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 판례들이에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입차주 같은 것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입차주라는 건 자기가 차를 사서 그 차를 회사에 넣어놓고 그 차를 이용해서 일하고 매달 얼마를 받는 거죠. 그게 보통 지입차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고정적으로 근무할 거고 고정적인 임금을 보통 받아요. 근데 문제는 차가 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만으로 부인하지는 않겠다라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점차 근로자성을 좀 확대해주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에 판례 하나 보신 뭐 뉴스 같은 거 보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야쿠르트 파시는 분. 그분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았었죠. 그것 역시 요거 기준으로 판단했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근로자성 관련한 사례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거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이 사람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오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당연한 거 혹은 판례가 이미 확정된 것들 위주로 물어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 봤던 1번부터 12번까지 그 기준 확인하시고 사례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보다 지금은 기준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판례 한번 볼까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이게 어디 있던 거죠?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10번부터죠. 10, 11, 12예요. 이 세 가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밑에 두 개 판례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거고 네 번째 판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재작년에 나온 건데 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위탁원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그들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혹시 모르게 그 계량기 문 앞에다 맨날 적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한전에서 위탁받은 분들이에요. 한전 근로자가 아니라. 한전에 위탁받은 분들인데 한전이 하는 일이 전기 팔고 그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외주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한전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근로자라는 거죠. 중요한 업무를 위탁받았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는데 판례에 대한 평가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일기 좀 시작하면 판례에 대한 평가를 다 적어야 됩니까? 판례에 대한 평가는 일단 첫 번째, 내가 판례 정확하게 모르면 쓰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절대 쓰지 마세요. 판례에 대한 평가는 절대 쓰지 마시고 내가 이 판례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판례가 비판받는 지점도 정확하게 알아. 그러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판례를 심하게 까지 마세요. 그렇죠? 판례는 좀 고정적으로 대법원 판례 오기까지 그 법원에서 유지된 견해라는 게 있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이제 뭐 좀 학자들이나 학설상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노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거지 학문적인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 견해 이런 거 너무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평가는 7대 3의 비율로 타당하다로 쓰시면 돼요. 7이 타당하다.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아니면 아예 안 쓰시든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트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보시면 첫 번째, 의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부장, 과장 등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의 지휘 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는 한편, 이 사람들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근로자죠. 한편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지휘 명령권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사용자 개념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양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임원의 근로자성입니다. 임원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 근로자 중 한 명이죠. 자, 보시면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에 위임을 받는데요. 민법상 위임입니다. 위임을 받는 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부분. 뭐 이사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사, 감사 등의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거 있고요. 자, 판례 보시면 첫 줄은 똑같아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같은 거 아시겠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의 근로자성은 사실 수험에서는 약간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자료가 제가 이걸 A4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판례가 조금 작게 돼 있네요. 제가 다음 자료에는 조금 반영해서 수정을 해드릴게요. 안 보이진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이 부분인데,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들어보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1차 공부하셨으면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1차 때. 1차 때도 보셨죠? 산재법에 보시면 산재법 이게 125조인가 128조에 보면 이 개념이 나오면서 시행령에서 뭐 우체국 집배원, 뭐 보험 모집인, 그다음에 신용카드 모집인, 뭐 퀵서비스 배달원, 콘크리트 믹서 차량 운전자
이런 분들이 시행령에 몇 가지 정해져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외에라도 우리가 최근에 봤던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월급 받는 근로자인지 약간 애매한 근데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는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죠. 자, 의의 한번 볼까요?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지휘차주 등 외형상으로는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판단 기준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역시 똑같이 판단했어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노무수행 과정에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 지휘 감독 받는지, 장소, 시간, 사용자가 정하는지 이런 것들, 노무 대가성으로 보수를 받는지 등등 똑같은 걸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나오든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가 나오든 판단 기준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례만 몇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판례로 바로 볼게요. 그 표 보시면 대학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학원 강사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여러분들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많이 버는데 제가 강의를 제공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 오시나 100분이 오시나 강의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노력에 대비 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와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럼 저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반 강사 혹은 강사 얘기가 나오면 보수를 어떻게 지급받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시간당 얼마의 강사료를 받고 했다 그러면 근로자입니다.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저는 출근 시간을 제가 정하죠. 여러분과 언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송국 영상 취재 요원 보겠습니다. 비록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정. 중요한 건가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들. 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한 것이며 비록 개인 소유의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런닝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VJ들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찍어서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촬영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촬영 장소도 방송 그 프로그램에서 정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촬영을 해야 되고 누구를 촬영해야 되고 언제까지 촬영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서 정한 단가대로 지급을 받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배달 업무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직접 제공하였으며 배달을 거부하여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징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지휘 감독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진 않았지만 그리고 대기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었다. 근로시간이 좀 자유로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업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오토바이에 소규모의 물건을 적재하여 배달을 수행하는 외근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채권 추심원. 채권 추심원도 최근 판례죠. 보시면 채권 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 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줄 보시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져야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전제한다는 뜻이에요. 이 판례의 문구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하실 때 그런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전체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데 혹은 근로자로 근로자성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면 뒤집는 형태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한 경우 한번 볼까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판례 번호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언제 나온 판례인지 대강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2014년 2월에 나온 건데 캐디에 관한 판례입니다. 캐디가 대표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고요. 이 부분은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판례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소송을 냈고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근기법상은 부정됐고 노조법상은 인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기법상에 한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캐디를 볼게요. 골프장 시설 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 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경기 보조 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아까 한전 생각나시죠? 필요한 거 맡기면 근로자였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니래요. 자, 내장객의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는데요.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장객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골프장 시설 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순번의 정함, 즉 근로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순서만 있고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 운용자가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기법 소정의 휴업 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안타깝게 여기는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캐디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 운용자에 대하여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 판례를 이해하시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 있어야 될까요? 앞에 1번부터 11번까지 기준을 알고 기억하고 있으셔야 이게 이해가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고 이거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디에 대해서는 사용 종속 관계는 없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가장 먼저 그 1번부터 12번 그 기준을 아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먼저 조문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근기법상 근로자에 관한 문제를 푸시려면 처음에 논점에 정리를 하겠죠. 뭐 논점에 정리라고 쓰시든 문제 제기라고 쓰시든 뭐 서론이라고 쓰시든 상관없는데 사례 문제에서 서론이라고는 쓰지 마세요. 뭐 논점의 정리 이 정도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시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근로자인지 문제된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마자 2번에서 근기법상 근로자 해서 첫 번째 조문 쓰시는 거고요. 조문 아까 분설했던 거 기억나시죠? 쓰시고 두 번째 사용 종속관계에 대해서 판례가 있을 겁니다. 뭐 전제 쓰고 기준 쭉 쓰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여기에 가서 기준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 좀 하면 좋을까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몇 개는 인정이 되고 몇 개는 인정이 안 되고 특히 부수적인 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세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가 있을 거고 부정되는 징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되고 이거는 부정되더라. 다만 부정되는 징표가 부수적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더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수험생들 다 외우는 정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쓰는 걸로는 큰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여기를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근로자성은 이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보시죠. 자, 노조법은 왜 있죠?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예요. 그렇죠? 근기법상 근로자 이렇게 앞에 배웠던 개념은 다 빼두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헌법상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법이 2조 1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노조법 2조 1호 한번 보겠습니다. 노조법. 자, 노조법 2조 1호 한번 보시면 근로자는 역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을 목적으로 였는데 아까는 임금, 추가로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은 근로의 대가잖아요. 그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도 그 비슷한 거 받는 사람. 약간 범위가 넓어지죠? 거기다가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걸 목적으로 근로를 굳이 현실적으로 제공 안 해도 그걸로 생활하는 자까지 포함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 조문만 보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부분 한번 볼게요. 의하여 생활하는 자란 다른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임금 등의 수입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가 현실적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현실적 임금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뿐 아니라 임금 등의 수입을 얻으려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 왜 나왔을까요? 근기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이 개념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직업 종류 불문하고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잖아요. 임금을 받아서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니까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를 별도로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조문에서 얘기했지만 근기법상 근로자 범위가 여기 있으면 애매하게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봐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노조법에도 해당할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 차이는 아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가 근기법이고 그걸 넘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해줄 필요성, 그 사이에 누군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시면 3번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직 의사 있는 실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판례에 나온 연도 정도는 알아두세요. 2004년 이거는 서울 여성노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판결이고 이것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 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단결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법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다르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전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판단했으니까. 이해되시죠?
1번부터 12번까지 그 구체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판단했어요. 그런데 노조법과 근기법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시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다라는 걸 꼭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서울 여성노조였죠.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근무하기를 원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별 노조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자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판례가 분명히 하나 빠진 게 있을 거예요. 2조 4호 라목 단서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본문에 관한 판례를 정확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구직 의사 있는 실업자,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된다. 노동 3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입니다. 그렇죠? 노동 3권 보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세 가지 봤어요. 첫 번째는 노조법 2조 1호가 정하는 개념. 두 번째로는 근기법상 근로자. 세 번째로는 구직의사 있는 실업자. 그리고 네 번째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판례죠. 8년 만에 결론이 난 건데 체류 자격이 만료돼서 소위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주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고자 했어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이렇게. 역시나 이제 뭐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이게 자기네들이 분류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한번 보시면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 이 표현 중요합니다. 사실상 제공한 근로. 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 법상의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 판례에서 보시면 자꾸 사용종속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아직까지도 판례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갑자기 앞에 거 끼워 넣어갖고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실 때는 사용종속관계가 완전히 인정되거나 혹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가적으로 뭘 받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뭘 받죠?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판례에서는 키워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도 비판점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그다음에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보호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공한 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범위가 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훨씬 넓어졌죠.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취업 중인 사람이 있고요. 실업자가 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습니다. 특허종사자라고 줄이긴 한데 옛날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근기법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한번 보죠. 취업 중인 사람은 보통 웬만하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이 되죠. 그렇죠? 실업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아닐 거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세모, 그렇죠?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 취업 중인 사람은 웬만하면 되겠죠, 그쵸? 기업별로 될 거고,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도 될 거고. 실업자 된대요. 방금 우리 판례 봤어요, 그쵸?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일단 판례 보고 더 얘기할게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시면 의의는 똑같아요. 의의는 똑같은데, 자, 2번 판례의 동향 한번 보시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종래 대법원은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하여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한 기준,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좀 원문을 좀 보시면 밑줄 볼게요.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쵸? 노조법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이거 아니면 이걸 판단할 때 같은 기준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 그거 외에 뭐 불법 체류 외국인처럼 다른 판단 기준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니 실업자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애매하게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판례가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비판점입니다. 비판점은 아시겠죠? 실업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근로제공 관계가 없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이하게 경제적으로는 종속성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비판점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례 한번 보시죠. 자, 소외 회사 골프장 소속의 캐디들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꾸 종속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캐디 판례인데 아까 봤던 거. 그런데 자,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운영자는 내장객에게 캐디를 중개할 뿐 캐디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캐디는 내장객의 법률 관계가 있을 뿐이며 캐디가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일정한 정도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징표로서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앞에서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바로 보실게요. 자,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 종속 관계는 당의 노무 공급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 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 제공 사이의 지위 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전제는 비슷해요. 옛날하고. 그런데 자, 넘어가서 보시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캐디들의 근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왜 그렇죠? 순번이 정해져 있었죠. 아까 봤듯이 순번이 정해져 있었고 당연히 장소는 정해져 있을 거고요. 캐디들은 경기보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 도구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며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업무 내용이 단순 노무 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디피의 액수도 캐디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캐디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그렇죠? 다음 밑줄 보겠습니다. 피고에 전속되어 경기 보조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다음 밑줄 보시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활동하여 온 점, 옛날부터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밑줄 보시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인적 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종속성에 더 중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수긍이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쭉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가 종속 노동성이었어요. 뭐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임금 뭐 이런 거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지, 그리고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를 감당하는지, 그 다음에 뭐 작업 도구를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점이에요. 이거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간단하게 임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 중에 여기에 종속된다라고 하면 캐디들은 당연히 종속성이 떨어져요. 왜? 그달 돈이 들쭉날쭉하니까. 업장에 나간 횟수라든지 아니면 뭐 순번에 따라서 그리고 내장객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근로자성이 될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자라는 겁니다. 노무 말고는 작업도구 소유하는 거 없고 그 캐디들 보면 뭐 타고 다니는 카트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골프장에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유니폼도 있을 거예요. 캐디들 보면 본인 유니폼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골프장 소속의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캐디가 그 골프장에 소속되어 있는 보통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 오늘 못 나가니까 나 대신 얘 이렇게 못 나간다라는 거죠. 제3자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윤이나 손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골프장에서 정해놓은 캐디피가 있고 보통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캐디랑 뭐 이용객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돈을 더 준다. 그것도 안 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정해진 캐디피 외에는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없게 돼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윤이나 손실 초래에 대해서 내 맘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사업자성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 볼 때. 그래서 약간 판례가 애매하게 지금 세모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근로자성 판단을 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과 같은 기준 하에서 판단을 하면서도 이거 위주로 한다는 거죠. 사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이거 위주예요. 그렇죠? 근로시간, 근무 장소, 근무 내용, 그다음에 뭐 규칙 적용받고 임금 주는 대로 받고 4대범 이런 거. 여기가 위주인데 여기 위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완전히 뭐 바뀌었다든지 뭐 달라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쪽으로 조금 더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의 판례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두 번째 문단 좀 볼게요. 보시면 최근 대법원이 캐디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미 종전에도 아까 90년대 판례에도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부 인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 기준이 독립사업자성을 기준으로 조금 옮겨간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는지. 그래서 아까 봤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례랑 두 개를 같이 넣고 보면 이게 뭐
이거는 이렇다 그러고 저건 저렇다 그러고 막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판단 기준은 같고 판단 기준이 근기법상은 업무가 종속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임금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지 위주로 본 거고,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독립사업자성 위주로 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이렇게 두 가지 볼 수 있고요. 근기법상 근로자성, 노조법상 근로자성 정말 둘 다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뭐 최근 5년 이내는 출제된 바가 없어요. 언제라도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주제니까 잘 알아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